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과정의 이상심리 과목을 진행하는 진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경발달 장애와 파괴적 충동 통제에 대한 장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주요 증상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하위 범주로 되어진 장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 장애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그 진단에 대한 원인과 치료 방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발달 장애 그리고 신경발달 하위 장애들은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운동 장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간혹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발달선상에 있으면서 조금 학습이 부진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지적인 속도가 늦거나 하는 아이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발달이 되어지면서 아이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완전한 부진으로 인해서 어떤 발달이 지연되거나 그것들이 장애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지금 신경 발달에 대한 장애들은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애 범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발달 장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유아기 및 아동기 장애에 관련된 다양한 장애 중에서 신경학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장애들을 모은 범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M-4에서는 아동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장애로 좀 분류를 했었는데요. DSM-5에서 새롭게 진단 범주로 이렇게 묶이게 된 장애들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즉 뇌의 발달 지연이나 뇌 손상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생겨진 장애 범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능이나 이런 부분이 평균치에 도달하는 것보다 못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학습 부진이나 지적장애들이 이 범주 안에 속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하위 범주인 지적장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장애는 발달기에 나타나는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영역 안에 있어서 지적 기능 및 적응 기능에 굉장히 큰 손실이 있는, 결손이 있는 것을 지적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적장애의 아동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발달장애로서 지능적, 인지적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또한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결과로 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장애는 질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적장애에 대한 건 질병군으로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지적인 기능이 평균보다 이하에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들은 표준화된 우리 지능검사, IQ 검사라고 하죠. 그런 지능검사 안에서 나타난 소견이 70 미만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지적장애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장애는 IQ가 70 미만으로 되어 있고 경도, 중등도, 고도로 되어져서 범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성 지능은 70에서 80,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1%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능을 이야기했을 때 평균 기준선을 100으로 준다면 100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의 지능을 저희는 보통의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85에서 115까지가 보통의 범주가 되겠죠. 그래서 85, 그 80 안에 있는 범주부터 70까지의 범주, 아래쪽으로 하위에 있는 그 아래의 범주를 경계선 범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70부터 그 밑으로 내려간 지능의 범주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적장애의 범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적장애의 특징을 가진 분들은 지능이 70 미만으로 되어 있고 적응 기능에 대한 결함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적 결함도 굉장히 크게 보이겠죠. 지능 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거나 그것들을 효율성 있게 써나가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하거나 자신의 의사로 어떤 사회의 기회에 참여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거나 아주 쉬운 일상생활 안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관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발달 장애는 지적 결함이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적장애를 구분하는 4가지 구분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도, 가벼운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지적장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수준은 IQ가 50에서 55부터 70 미만까지 그 사이의 범주에 대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도 장애군이고요. 특징은 교육 가능한 범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교육을 하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독립적인 생활도 지도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가능하고요. 지원하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도군에 속해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보게 된다면 일반 우리가 정상범주 안에 있는 비장애인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도 또는 중간 정도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능 수준이 IQ가 35에서 40, 그리고 50에서 55 정도의 범주에 속해 있고요. 지적장애의 약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징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 능력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어떤 수나 글에 대한 연산들도 1:1로 학습을 감독화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느 부분은 유의미하게 조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도 조금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고요. 지도나 감독에 의한 사회적, 직업적 기술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을 반복해서 학습하거나 획득하는 것들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조금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다음은 고도 또는 심한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Q 수준이 조금 더 많이 낮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에서 25%에서 35에서 40 정도의 지능 수준을 갖고 있고 지적 장애의 약 3에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도에 속하는 구는 아주 간단한 셈, 그리고 간단한 철자를 제한적으로 조금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셈과 그리고 글자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는 정도가 가능하고요. 1:1로 밀착되어져서 같이 감독함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작업들을 쪼개어서 반복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다음은 최고도 또는 아주 심한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능 수준이 20에서 25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최고도에 속하는 지적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적장애 범주의 1에서 2% 정도 속하는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요. 지적학습이나 사회적 적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상시적으로 옆에서 함께 활동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요하는 정도의 장애 수준을 최고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런 지적장애의 진단 기준을 어떻게 조금 나타낼 수 있는지 그 진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우린 지적장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리, 문제 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업, 이런 경험 학습에서 대한 것들이 지적 기능의 결함이 있는데 이것들이 임상적 평가와 개별 표준화 지능에서 모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서만 이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추리나 문제 해결, 그리고 이것들을 계획하고 나타나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과정 안에서도 보여지고 실제로 개별 표준화된 지능 검사, 저희가 신경정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풀배터리에 대한 지능 검사들을 하게 되면 그 검사 안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지적장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독립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달적, 문화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적응 기능에 대해서 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지적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적응 결함은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의사소통, 사회참여, 독립적 생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가져오거나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들 안에서 한 가지 이상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면 지적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 및 적응 결함이 발달기에 발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각도에 따라서 아까 네 가지에 대한 분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모두 속해야지만 지적장애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앞전에 저희가 살폈던 다양했던 장애의 범주들을 좀 살펴본다면 몇 가지 항목 중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장애는 모두가 속해야지 된다라는 것들도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에 대한 원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장애가 되는 원인들인데요. 임신 초기 또는 임신 중 태내 환경에 이상이 생길 때 지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전적 또는 염색체 이상이 생겼을 때 다운 증후군처럼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됐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간염성 질환, 그래서 풍진, 매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신진대사 장애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모체가 중독이 되었을 때 흡연이나 태아 알코올 증후군으로 인해서 지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소 결핍으로 통해서 저산소증이나 무산소증에 의해서 이러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태아 영양실조 또한 지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산 시 또는 생후 이상이 되어서 지적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원인들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또는 염색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간염성 질환, 뇌염이나 뇌막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지적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선천성 신진대사가 장애가 생길 때 지적장애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조산이나 난산, 출산 시에 산소가 결핍되어서 무산소증이 생기게 되면 이런 지적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독물질이나 질식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후천성으로 아동기 질환에 의해서 지적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후 양육 환경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후의 양육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시기에 맞는 자극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극들이 결여가 될 경우에 지적장애 아동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빈곤, 불우한 가정, 결손 가정, 가정 파탄에 대한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유아와 아동 학대 및 방임 방치. 그냥 방치한 상태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극이나 온전한 케어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박탈,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 자극에 대한 결핍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도 지적장애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가족의 만성적인 질환이 있을 때도 이러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장애는 어떠한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하냐? 사실 지적장애는 이 장애 자체가 질병군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라는 것들보다는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생겨지는 정신질환이나 후유증,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다양한 치료적이 복합적으로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신치료를 포함해서 가족치료, 행동치료, 문제행동에 대한 어떤 약물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하면서 이 지적장애가 가질 수 있는 합병증을 다양한 방면으로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말이나 언어 사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안에 여러 가지 하위 범주의 장애들이 있는데요. 언어 장애, 말소리 장애, 아동기 발병에 의한 유창성 장애, 그리고 사회적, 실용적 의사소통 장애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언어를 통해서 이것들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결손, 결함을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어장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통 장애의 하위 범주로 되어 있는 언어장애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에서 현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감각기관과 같은 결함, 그래서 신체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휘가 제한되어 있거나 짧고 단순한 구조의 말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순이나 시제가 잘못된 언어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순이 이렇게 엄마가 집에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어순이 엉뚱하게 뒤바뀌어 있거나 이 상황, 문장 안에 들어가는 시제를 잘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달하는 사고 안에서 그 사고적인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고 모호하게 전달되는 경우들도 살필 수 있습니다. 단어나 어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문장의 주요 부분을 생략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좀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고 복잡한 이중문장 같은 경우는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하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4세 이전에 이러한 언어장애와 정상적 언어 발달이 이렇게 변형들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별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4세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언어를 발화하면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달 안에서 언어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언어장애는 그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구분점이 있기 때문에 변형 양상을 조금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때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수용성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 아동이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결함을 보일 뿐 아니라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말 자체로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들이 수용성 언어장애라면 표현성 언어장애에 있어서는 표현성 언어장애는 일반적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스스로 내가 표현을 해야 될 때에는 조금 어려움을 보여지는 것들이 표현성 언어장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언어장애들은 언어치료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조금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신체적인 부분에 이상이 생겨 있다면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상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치과들에 대한 진료도 같이 조금 한번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동이 지니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좀 잘 탐색하는 것들도 필요하죠. 언어가 발현돼야 되는 시기에 아이에게 어떤 정서적인 외상이나 충격이 있다면 언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꼭 기능에 대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장애 안에 있는 말소리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살, 8살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정확한 발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계속 혓짧은 소리를 하거나 언어가 단음절로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말소리 장애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발음의 지속적인 곤란, 언어적 의사소통의 지장, 표현성의 언어에 대한 결함이 조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소리 장애는 청각장애, 발성기관의 결함, 또 신경학적 장애, 인지적 장애와 같은 문제를 같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정서적으로 불안과 긴장되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부적절감이나 공포, 과도한 분노나 적개심 같은 심리적인 원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소리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앞서서 언어장애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아동이 외상을 입거나 어떤 충격적인 상황 안에서 스트레스 상황으로 나타날 때 이러한 장애들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아동기발병 유창성 장애. 네, 이 유창성 장애는 말더듬이증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어의 유창성이 방해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조금 더듬으면서 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발병은 2살에서 7살에 좀 나타나게 되고요. 80에서 90%는 6세 무렵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65에서 86%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고쳐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장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떠한 귀인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살피면 소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음이나 음절을 반복하게 되고요. 길게 또는 깨어진 단어, 말이 갑자기 막히거나요. 돌려 말하는 것들, 그리고 단어를 대치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고요. 과도하게 하나를 힘주어서 말하거나 단음절을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창성 장애, 말더듬 장애는 운동틱과 함께 나타나면서 음성틱과 운동틱으로 같이 발현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더듬이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 말 더듬는 사람들을 아이들이 조금 신기해서 흉내를 내거나 재밌어서 흉내를 낼 때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흥분한 상태거나 또는 불안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흉내내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발화하게 되면서 말더듬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긴장감이 고조되어서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이제 말을 더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러한 말더듬 장애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기준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아동으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말을 하지 않거나 말하는 상황을 피하는 경향성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겠고요. 말더듬이증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나 좌절감, 또 정서적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낮은 자존감과 사회의 위축감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런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인의 경우들도 이 말더듬이증이 계속되는 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있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초기의 발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가 말 운동 결함,
또 신경학적 손상을 수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유창성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기인하지 않고 다른 정신장애적인 것들로 설명되지 않고 그냥 말만 더듬는 어떤 상황들로만 설명이 될 때 우리는 말더듬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의사소통 안에 있는 사회적, 실용적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용성 또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이런 부분,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할 때 그것들이 언어적으로 표현되거나 비언어적인, 언어가 아닌 행동이나 다양한 것들로 뭔가를 표현해야 될 때 그런 기술에 대한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규칙, 상황적 요구에 따른 이야기가 규칙을 잘 따르지 못해요. 그것들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 참여나 사회적 관계, 학업 성취, 직업 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적 맥락에는 맞지 않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회적 맥락에 맞게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맥락에 맞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의사소통이 조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대화 안에서는 언어의 함축적이고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조금 헤아리고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과 해독이 어렵게 되고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위축됨을 보일 수 있겠죠. 장애 증상은 사회 참여나 사회적 관계의 발전뿐 아니라 학업적, 직업적 이러한 수행에도 조금 제한을 보이게 됩니다. DSM-5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새로운 진단 범주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뭐 어떤 치료다 보다는 여기 이제 범주가 생김으로 인해서 적합한 치료를 찾아서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분석해서 적절한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하나 좀 살펴보고 또 다음에 장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대인 M씨는 이제 눈물이 말라버렸다. 어느새 10살 된 아들에 대한 슬픔 때문이다. M씨는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하였다. 임신이 되어 정성 어린 태교를 하였고 자녀 양육을 위해 서적을 탐독하며 태어날 자녀에 대한 기대에 부풀러 있었다. 그런데 M씨는 아들을 기르며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젖을 먹여도 잘 물지 않고 안아주어도 허리를 뒤로 젖히며 심하게 울었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옹알이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엄마, 아빠 말도 하지 않았다. 또래와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때로는 머리를 반복해서 벽에 부딪히는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아무래도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전문가를 찾아간 결과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네. 30대 MC는 굉장히 아이를 잘 정성스럽게 태교도 하고 정성스럽게 길러왔는데 아이들과 보통의 여느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성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자기 아이에게 발견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장애는 이 자폐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자폐는 지금 사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호작용에 대한 결여가 굉장히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행동의 범주가 굉장히 좁고 자기 안에서 있는 행동 패턴으로 반복되어지는 행동들을 보여지는 게 이 자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함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호작용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작용하는 것들을 훨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실제로 양육하는 환경 안에서 어린이집이나 새로운 집단 환경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지면서 알아차리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회 무리 안에서 활동을 같이 할 수 없고 혼자서 구석에서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상동행동처럼 반복되는 것들을 하면서 보통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소통을 하고 있는 것들이 관찰되면서 이 병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DSM-4에서는 광범위성 발달장애 범주하에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레트 장애, 소화기 붕괴성 장애라고 이렇게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DSM-5에서는 발현되는 임상의 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았고 그것들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제 다시 개정을 해서 개편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관심과 흥미의 범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또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또래의 아이들의 영역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흥미로 표출되어지는 것보다 현저하게 좁은 범위 안에서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합동 주시 능력의 결함, 그래서 함께 뭔가 합동해서 하거나 그것들을 발현하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초기 아동기부터 상호교환적,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지속적인 손상을 보이는 것들이 이 자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행동 패턴, 관심사 및 활동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특징이죠. 부적절한 상동층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병률은 3세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을 살펴본다면 뇌의 기질적인 이상이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폐성 장애의 유전율은 한 8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발생률은 3에서 10% 정도로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이러한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의 가소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본다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동이 부모를 느꼈을 때 굉장히 냉담하고 우리 부모가 애정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들, 그리고 양육자가 계속 결여되어져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아이가 부모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마음 맹모,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로 항상 있게 되고 놀이나 상호작용 안에서의 능력이 획득되거나 드러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러한 자폐에 대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살펴본다면요.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겠고요. 앞서 지적장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살펴야 되는 다학제적인 임상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 언어병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소아정신과 의사 이런 여러 가지의 영역들 안에서 이 질병을 좀 살펴야 되는, 이 장애를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모달링과 조작적인 조건을 형성해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영역 안에서만 몰두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조금 관심을 환기시키는 작업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고 다음에 대한 장애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인 피군의 어머니는 요즘 아들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다. 피군은 매우 부산하고 산만하여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집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뛰고 사용한 물건을 정리할 줄 모른다. 어머니가 집안 정리를 해 놓으면 몇 분 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다. 최근에 피구는 부산한 행동 때문에 학교에 자주 불려가게 되었다. 담임교사 말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며 떠들며 옆에 있는 아이를 건드리고 때리는 행동을 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군을 야단치고 매질도 하고 타일러 보아도 산만하고 부산한 행동은 전혀 줄지 않고 심해졌다. 네, 그래서 피군의 어머니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군은 자기도 모르는 의식해서 본인이 부산해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실제 상담실에 많은 아동들이 상담을 문의할 때 지금 피군과 같은 증상으로 가장 많이 상담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죠. ADHD 장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HD는 주의 산만과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 증상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대개 초기 아동기에 발병을 하게 되고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게 조금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산만하고 부산하고 과잉 행동을 하고 크게 행동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들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절부절한 행동들도 굉장히 많고 충동성이 강하여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행동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죠. 적어도 이러한 행동이 6개월 동안 지속돼야 되고 발달 수준에 조금 적합하지 않는 행동들이 지속될 때 우리는 이런 ADHD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증상이 좀 소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하지만 성인기까지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ADHD에 대한 부분들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상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ADHD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염려하고 우리 아이가 조금 산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이렇게 ADHD다라고 이렇게 병명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낙인 효과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잉행동, 주의산만, 부주의, 충동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절한 행동이나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실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다스럽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차분하게 어떤 행동들을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12세 이전에 나타나며 언어, 운동, 사회성 발달에 지연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욕구 좌절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인내력이 굉장히 낮고 과민하고 또 기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짜증도 굉장히 잘 냅니다. 이러한 아동들의 유병률을 조금 살펴본다면 아동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성인은 약 2.5%, 그래서 성인 ADHD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네. 4세 이전에는 조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운동성이 많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무조건 다 ADHD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발병은 오히려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정도가 될 때 조금 더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고 초기 청소년기에 반사회적 행동으로 약간 바뀌는 경향성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동들이 ADHD다라고 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과잉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잉행동은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과잉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불필요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동들은 학교에서 착석이 잘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리에서 앉아있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고 배회하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에 계속 팔을 흔들고 다리를 흔들면서 주의가 산만한 태도로 행동들이 굉장히 과잉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의 산만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무시해야 하는 작은 자극에도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과민한 반응들을 보여서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산만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전혀 들어지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말을 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큰 소리를 쳐야지만 잠깐 이렇게 지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자극에도 자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크고 학령기 전 아동들에 비해서 비교적 주의 집중이 덜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산만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잉 행동이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이런 행동들이 조금 간과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요구나 그런 행동들이 조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주의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건지는 좀 구별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충동성. 네, 지시가 끝나기 전에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잘 다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실수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증상들은 인지 발달이나 학습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나 실행 능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9가지 항목 중에서 6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드러날 때 우리는 ADHD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요 앞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부주의에 대한 것들입니다. 흔히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 면밀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자주 저지를 때, 그리고 일을 하거나 놀 때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할 수 없다. 사람들과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흔히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또는 작업이나 이런 잡일들을 처리하거나 작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보입니다. 과업과 또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흔한 활동이나 숙제를 하는데 불필요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지고 일상적인 활동을 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위와 같은 행동인데 과잉 행동에 대한 증상들입니다.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몸을 꼼지락거리거나 또 흔히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상황 안에서 자꾸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좌불안석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노는 것들을 어려워하고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뭔가를 쫓는 것처럼 계속 모터가 달린 듯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수다스럽기도 하고요. 또 충동성의 증상들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거나 행동으로 움직이고 차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거나 튀어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흔히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것들도 ADHD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범주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ADHD다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장애를 일으키는 과잉 충동 행동 부주의 증상이 7세 이전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증상이 2가지 이상 계속 나타나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는 것들이 초래돼야지만 장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광범위한 이런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어야지만 ADHD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좀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행동 치료는 조작적이고 조건 형성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학습적인 것들을 다시 강화를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행동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다시 만드는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부모 교육이 병행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정학습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정학습 장애는 지능은 정상적인데 그러한 지능 수준에 비해서 읽기, 쓰기, 산술,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 안에서 학습 부진을 보이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쓰기 손상, 읽기 손상, 수학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특정학습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7세 이상인 경우에는 학습 어려움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조금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정 학습장애의 심각도는 경도, 중등도, 고도로 나눌 수 있고요. 신경발달장애나 유전적, 후천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증상은 핵심적인 학습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부진해지는 상태를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난독증에 대한 것들도 이 특정 학습 장애에 속해져 있고요. 좌우방구에 불균형이 생기고 산모의 알코올이나 이런 담배, 약물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이 특정 학습 장애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운동장애입니다. 이 운동장애는 연령이나 지능 수준에 비해서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미숙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동형 운동장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틱장애,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상동증 운동장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틱장애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팔다리 등을 빠르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나 또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틱이나 음성틱, 그리고 눈 깜빡거리거나 어깨를 치거나 헛기침을 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틱의 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틱이 2가지 이상, 1년 이상 지속되면 그것을 뚜렛장애, 뚜렛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틱장애의 원인과 치료를 조금 살펴본다면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렛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비율이 있고요. 치료는 심리적 치료, 심리치료를 통해서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나 대상에 적합한 심리치료를 적용하는 게 좋고요. 심할 경우에는 항정신병 약물치료를 통하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적 협응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어다니기나 앉기, 걷기, 계단 오르기, 또 페달 밟기 이렇게 다양한 대근육과 소근육을 같이 협응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력이 있거나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거나 어떤 보고에 의해서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증상은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유병률은 5세에서 11세 아동한테는 5에서 6%, 약 50에서 70%에서 운동 협응에 문제가 생기는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성인은 복잡하게 이루어진 운동이나 움직여야 되는 움직임의 기술 수행이 조금 떨어지거나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상동증적 운동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동증적 움직임은 반복적이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 없이 보이는 운동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머리나 손이나 몸을 계속 흔드는 방식들을 나타내고요. 반복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거나 아이의 주의를 분산시키면 이러한 상동 행동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내 또 상동 행동은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한 상동증적 운동은 발달기 아동에서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조금 많이 보이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동증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상동 운동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복합 운동 상동증은 아동의 80%가 24개월 이전에 보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고립 상황, 사회적 스트레스의 상황, 또 공포 상황에서 발병되기도 합니다. 행동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신경억제제를 통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파괴적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괴적 충동 조절 장애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수행하거나 일을 진행하거나 할 때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런 탄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절 능력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되면서 그 조절을 넘어서서 오히려 파괴적이고 충동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장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 장애는 아래와 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먼저 품행장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행장애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해지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손실이나 재산 파괴를 일으키는 비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고요. 조금 성장하게 돼서는 사기나 절도 행동, 이런 심각한 규칙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품행장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 사기나 절도 행동, 또 심각한 위반 행동들이 12개월 동안 존재하면서 적어도 1개 이상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발병된 것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품행장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품행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은 자신의 품행 문제를 굉장히 축소하려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확인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이러한 품행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은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간, 폭행, 또 드물게는 살인과 같은 형태로도 이런 고의성들이 조금 드러나기도 하고요.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호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의도를 실제보다는 더 적대적이고 또 위협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지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오지각되어지는 부분으로 훨씬 더 충동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으로 상대에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좌절에 대해서 굉장히 내성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민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보이고, 분노 폭발, 의심,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정적 정서성과 자기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들을 성격 특징의 장애로 발현이 되고, 그것들이 이러한 품행장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반응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병적 방화증입니다. 네, 이 병적 방화증은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진 수차례의 방화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화 전에 굉장한 긴장감과 정서적인 흥분을 맛보는 게 이 방화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큰 매력을 느끼고, 이 정서적으로 방화 전에 느끼는 어떤 쾌감과 긴장감을 계속 맛보기 위해서 방화를 더 계속 저지르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남아에게서 좀 많이 발견될 수 있고요. 청소년 방화는 품행장애, ADHD, 적응장애와도 관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화증에 대한 원인과 치료를 조금 살펴본다면, 정신분석적 이론에서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불을 지른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가학적이고 파괴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안에 무의식적인 복수심이 발로되거나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한 무능력한 사람으로 소통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발현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적 결함도 보여지고요. 지적장애, 알코올 중독 환자, 성도착 환자가 자주 이러한 방화 행동을 같이 저지르는 공병적인 부분들도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병적 도벽증입니다. 쓸모가 없고 금전적으로 무가치한 물건인데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훔치려는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건을 훔쳐서 너무나 만족한다라는 것보단 훔친 후에 느끼는 이 물건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훔친 것의 행위에 대한 만족감을 훨씬 더 느낍니다. 그래서 훔치기 전에 주관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훔친 후에는 그 행위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실제 이 물건에 대해서는 큰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나 복수, 망상이나 환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도벽을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되거나 어떤 법적인 부분에 제지가 있다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라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어떤 경로가 잘못되어진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유병률은 4에서 25% 정도로 나타나고요. 청소년기에 시작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 유병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절도는 애정을 훔치는 것으로 아동기에 잃어버렸던 이런 애정을 다시 대체하는 거죠. 그 물건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대체물로 추구하는, 그래서 사랑을 뺏어오는 것들로 나타나는 작용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억압된 성적 욕구를 분출하는 대체 수단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결과보다는 즉각적으로 만족하기 위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여러 가지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전에 있었던 신경발달 장애와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파괴 충동적인 장애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장애들이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점 안에서 어떤 분류를 가지고 장애 진단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항목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의 기준 범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이상심리의 마지막 과목으로서 기타 장애와 그리고 한국인과 이상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살폈던 부분을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